이대로 죽는 건가? 강원도 오지 마을의 칠흑 같은 어둠 속 폭설에 갇힌 차 안에서 서준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미 하얀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죠. 머리를 핸들에 부딪혀 이마에선 피가 흘렀고 산산조각 난 휴대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창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서준호는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희미한 의식 속에서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어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준호는 간신히 눈을 떴고 차창 너머로 하얀 털모자를 쓴 어린 소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녀의 볼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커다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도와주세요. 사고가 났어요. 서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창문 버튼을 눌렀고 다행히 차창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이을 기력조차 없었죠. 소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금방 할머니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소녀는 눈 속을 헤치며 뛰어갔고 서준호는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준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소녀와 함께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차문을 열어드릴게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든 차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고 마침내 차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서준호를 덮쳤어요. 하은아, 저쪽에서 나뭇가지 좀 꺾어다 눈 위에 깔아. 그래야 이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 노인은 소녀에게 지시하며 서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준호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이미 저체온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서준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차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인적 드문 작은 다방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소녀 하은은 재빨리 담요를 가져왔고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몸부터 녹이세요. 정신을 차리며 서준호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순간 하은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하은이에요. 13살이에요. 저기는 우리 할머니고요. 정순자예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충분히 쉬세요. 이 눈이 그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서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강원도 산골 마을은 점점 더 깊은 눈 속에 잠겨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호는 작은 다방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 감긴 붕대를 만지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구해준 할머니와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잔잔해진 모습이었죠. 방문이 열리고 순자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열은 내렸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저보다 하은이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서준호는 식사를 하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작은 다방의 내부는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정갈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방을 운영하시다니 특별하네요. 오래 사셨나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5년 전쯤 어머니가 계시던 이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다방을 이어받았어요. 순자의 눈에 스친 그림자를 서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활기찬 모습이었죠.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은의 밝은 목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서준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하은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서준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저는 골든스타 그룹 기획이사 서준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골든스타 그룹.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준호는 순자의 반응이 의아했어요. 왜 그러세요? 혹시 골든스타 그룹을 아시나요? 순자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큰 회사라서 놀랐을 뿐이에요. 골든스타 그룹에서 이런 산골까지 오다니 의외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준호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회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통화하세요. 서준호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회장님, 서준호입니다.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제군에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구해주신 한 가족 집에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요. 며칠 후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내 순자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놓인 작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서준호가 회장님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자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폭설이 그치면 차를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였지만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아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는 동안 작은 다방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서준호의 상처는 순자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나아갔고 머리에 감았던 붕대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서준호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은은 서준호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학교가 눈 때문에 휴교인 하은은 매일 서준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서준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적인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서준호는 순자의 미묘한 행동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순자는 서준호가 골든스타 그룹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고, 특히 서태준 회장 이름이 나올 때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연결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하은이 잠든 후 서준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살짝 열린 순자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문틈으로 보니 순자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가 가득했어요. 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준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상자 속 사진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함께 웃고 있는 골든스타 그룹의 창업주 서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배경은 분명 골든스타 호텔의 초창기 모습이었어요. 뭐 하시는 거죠?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준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남자분은 제 회장님이신데요. 할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순자는 서준호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잊어버린 일이죠. 서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골든스타 그룹의 기획이사입니다. 그리고 서태준 회장님은 제 친할아버지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알고 싶나요?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는 일이 될 테지만.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결심한 듯 다시 상자를 열었어요. 40년 전 나는 골든스타의 첫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했어요. 서태준과 나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죠. 순자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 소녀 둘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 딸 민지고 옆은 서태준의 딸 혜진이에요. 둘은 자매처럼 가까웠죠. 서준호는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어요. 서준호는 할아버지에게 이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이야기와 달리 혜진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리 민지를 너무 사랑했고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지와 함께 도망쳤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하은이에요. 서준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은이 자신의 친척이라니. 게다가 할아버지의 외손녀라니. 그럼 하은이는? 그래요. 하은이는 당신의 사촌이자 서태준의 외손녀예요. 하지만 서태준의 아내는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우리 가족을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혜진마저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순자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10년 전 민지와 그 남편은 산악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후 내가 하은이를 키우고 있죠. 서태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이미 두 번째 부인과 새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를 외면했죠. 서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던 할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어요. 진실은 더 복잡했고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서울로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하은이와 함께요. 이제라도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서울 골든스타 그룹 본사 건물. 한미영은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남편 서준호의 실종 소식이 들린 지 이틀째,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보다는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폭설로 도로가 막혀 수색도 어렵다고 합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준호 소식 없어? 미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째예요. 하지만 회장님께 직접 전화했다고 하니 살아있는 건 확실해요. 준석은 자리에 앉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기회에 우리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요? 준호가 사고로 의식불명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회장님도 동요할 거고 우리가 경영권 계획을 실행하기 좋을 테니까.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실행해요. 한편 강원도의 다방에서는 서준호가 순자와 하은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었어요. 서준호는 순자의 방에서 찾은 오래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골든스타 호텔 설립 당시의 계약서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호텔을 시작할 때 나도 자금을 일부 투자했어요. 공동 창업자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서준호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순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고 초기 자본금의 30%를 투자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할머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죠. 나는 그저 하은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서준호는 다른 서류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혜진과 민지의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하은의 출생 증명서도 있었어요. 분명 서태준의 혈육이었습니다. 그때 하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눈이 그쳤어요. 밖에서 놀아도 될까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추우니까. 하은이 나간 후 서준호는 순자에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제 눈도 그쳤고 곧 도로도 뚫릴 거예요. 서울로 함께 가시죠.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은이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즐겁게 뛰노는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이를 위해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다음 날 골든스타 그룹에서 보낸 고급 검은색 세단이 작은 다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서준호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서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행할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순자와 하은이 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서준호는 운전기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주세요.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일입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출발하기 전 서준호는 다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이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과거의 비밀까지 발견했습니다. 차에 오른 하은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는 거예요? 정말요? 와, 신나요. 순자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손녀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서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차는 서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서준호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 꼭 만나보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전화를 끊은 서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이 기다리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준석의 음모, 그리고 서태준 회장의 건강 악화. 시간은 이제 그들에게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화려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의 풍경은 강원도 산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은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세상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서준호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골든스타 그룹 본사입니다. 차가 50층짜리 초고층 빌딩 앞에 멈추자 하은이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높아요. 여기서 일하세요? 서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일하지. 하지만 오늘은 회장님을 뵈러 가는 거야.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서태준을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서준호는 그런 순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어요. 일단 제 별채로 가시죠. 거기서 쉬시면서 준비하세요. 제가 먼저 할아버지를 만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준호의 별채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아늑한 2층 주택이었어요. 하은은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멋져요. 우리 여기 살아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 여기 머물게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서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영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요즘 들어 미영과 형 준석이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을 별채에 안전하게 모신 후 곧장 회장실로 향했어요. 비서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리자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이사님이세요? 모두들 이사님이 사고로 의식불명이라고. 서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지? 내가 누구한테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대? 비서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 사모님과 서준석 전무님께서. 서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준석이 자신의 부재를 이용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회장님 계십니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한 사모님과 서준석 전무님도 병원에 계십니다. 서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골든스타 그룹이 소유한 대형 병원 VIP 병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영과 준석, 그리고 서태준의 후처 민소연까지. 미영은 서준호를 보자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해졌어요. 준호 씨, 어떻게? 서준호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놀랐나? 내가 죽었다고 소문 내던 참이었나 보네.
준석이 끼어들었어요. 오해하지 마. 우린 그저 걱정했을 뿐이야. 연락이 안 되니까. 서준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이라는 소문까지 낸 거야? 참 걱정이 대단하네. 민소연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내가 실종되다니 회사에 큰 혼란을 줬어. 회장님이 쓰러지신 것도 다 내 탓이야. 서준호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태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주치의에 따르면 심장 발작이 있었고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언제든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소중한 분들이에요. 꼭 만나보셔야 해요. 병실을 나온 서준호는 미영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내가 없는 동안 준석 형과 무슨 계획을 세운 거지? 미영은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당신도 내게 모든 걸 말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구해왔다는 할머니와 아이는 뭐고? 벌써 소문 다 들었어요. 서준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순자와 하은을 데려온 사실이 어떻게 미영에게 알려진 걸까요? 분명 운전기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은 할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미영은 비웃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아봤으니까. 당신 새로운 정부와 그 아이겠죠? 참 낭비가 심하네요. 서준호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오해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미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뭐든 좋아요. 하지만 그들을 이 집안에 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가 위독한 지금은. 서준호는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당신과 준석 형이 꾸미는 일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때 병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서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어요. 모두 물러나 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긴급히 처치하는 동안 서준호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이렇게 위중하다면 순자와 하은을 빨리 만나게 해야 했어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준호는 병원을 나와 별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별채에 도착한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현관 앞에는 수상한 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즉시 차 안에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지금 집 안에 계세요? 혹시 누가 찾아왔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까 몇 명이 왔어요. 당신 아내라는 사람이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경비원들을 데려와서 짐을 밖으로 내놓고 있어요. 서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버티세요. 서준호는 차를 급하게 몰아 현관 앞에 세우고 뛰쳐나갔어요. 미영이 경비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장 이 짓을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은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당신 없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 우리 집에 들인 건 당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목적인 거죠? 회사 돈? 아니면 당신 돈? 서준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분들은 내 손님이고 이 집은 내 소유야. 지금 당장 경비원들을 물러가게 해. 그때 하은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강원도로 돌아갈게요. 서준호는 하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너희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걱정하지 마. 미영은 이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좋아요. 일단은 여기 있게 하세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영이 떠난 후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을 안심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 테니까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오면 안 됐어.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서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와 하은이야말로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모셔가겠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준호가 순자와 하은을 데려온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거센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골든스타 그룹의 미래와 한 가족의 운명이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 앞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을 데려왔습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서태준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 모르겠어. 서준호는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하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데요? 서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병실 문이 열렸고 민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자와 하은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서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할아버지께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비켜주세요, 어머니. 민소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넌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데려왔구나.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순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연 씨, 오랜만이에요. 민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 정말. 순자 맞아? 두 여자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과거의 앙금과 복잡한 감정이 공기 중에 흘렀어요. 서준호는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를 아시나요? 민소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할아버지의 옛 정부였으니까. 순자의 얼굴이 상기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태준과 나는 단순한 불륜 관계였잖아. 너 때문에 태준의 첫 번째 부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서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세요. 만약 이대로 돌아가시면. 민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돼. 난 저 여자가 태준을 만나는 걸 허락할 수 없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또렷하시지만 언제 다시 상태가 나빠질지 모릅니다. 서준호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민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제발요. 민소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태준에게 해가 된다면 너희 모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서태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꼭 만나보셔야 할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서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을 때 잠시 동안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태준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깊은 후회가 교차했어요. 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 씨, 오랜만이에요. 서태준은 떨리는 손을 뻗었고 순자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많이 늙었지?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태준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저 아이는 순자가 하은을 가까이 불렀어요. 이 아이는 하은이에요. 당신 딸 혜진이와 우리 민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서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이, 딸, 그럼 내 손녀인가? 하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상에 누운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서준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은아, 이분이 내 외할아버지야. 우리 가족이신 거지. 하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서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혜진이를 닮았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서태준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었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소연의 협박에 굴복했지. 그 말에 서준호는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협박이요? 서태준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은 내가 순자와 혜진을 돕는다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당시 회사가 어려운 시기였고 나는 약했어. 순자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혜진이가 민지와 결혼했을 때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도 서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석과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서태주는 준석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순자 씨야. 내 첫사랑이고 골든스타 호텔의 진정한 공동 창업자란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 창업자라니? 서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초기 자본금의 30%를 순자가 투자했어. 당시 계약서도 있지. 그리고 저 아이는 내 외손녀 하은이야. 혜진이의 딸이지. 준석과 미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서태주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 마지막 소원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야. 순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하은이에게도 정당한 상속권을 주고 싶어. 준석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서태주는 준석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날 속이는 거 아니냐?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회복되신 후에. 서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오래 못 살아. 일단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준석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변호사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준석은 서준호의 팔을 강하게 잡았어요. 내가 뭘 꾸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저 여자와 아이 정체가 뭐지?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서준호는 준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이제 그만둬. 할아버지 말씀이 다 사실이야. 순자 할머니와 하은은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건 형이잖아. 준석은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감히. 그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모두 진정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미영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준호는 미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관여했잖아. 내가 없는 사이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미영은 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건 정보의 싸움이에요. 당신도 나에게 모든 걸 숨겼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요. 서준호는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장 작성, 순자와 하은의 존재 공개, 미영과 준석의 계략.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그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순자와 하은을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병원 VIP 병실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유언장 작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태주는 앉은 자세로 몸을 세우고 변호사와 공증인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나 서태주는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정순자에게 골든스타 그룹 주식 15%와 초기 투자금의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 300억 원을 지급한다. 둘째, 내 외손녀 이하은에게 주식 10%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일체를 상속한다. 병실 한쪽에 서 있던 준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미영은 준석의 팔을 꼭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석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들은 사기꾼이라고요. 서태주는 차갑게 준석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더 큰 사기꾼이 아니냐? 회사 자금 50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도 모를 줄 알았나?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태주는 말을 이어갔어요. 셋째, 서준호를 골든스타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지명한다. 그는 내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이다. 서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서태주는 힘겹게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유언장 작성을 마칩니다. 모든 증인들께서는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준석은 병실을 뛰쳐나갔고 미영은 그를 쫓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서준호와 순자, 하은,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태준만이 남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서태준은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서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인정해줘서 다행이에요. 서태준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볼래? 하은은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이건 내가 혜진이에게 선물했던 거야. 이제 내가 가지렴. 하은은 조그마한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서태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모두 물러나 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30분 후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준호와 순자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태준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간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모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할머니를 꼭 안았고 서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작스러운 회장의 죽음은 골든스타 그룹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장례식은 대대적으로 치러졌고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문객 사이에서 준석과 미영, 민소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 공개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골든스타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준석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했고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을 데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병실에서 작성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순자에게 주식 15%와 보상금 300억 원, 하은에게 주식 10%와 부동산, 그리고 서준호를 새로운 회장으로 지명하는 내용이었죠. 낭독이 끝나자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아이의 신원도 의심스럽습니다. DNA 검사를 요구합니다. 서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 그만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명석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하은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민소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증거는 그저 저 여자의 말만 믿으라고. 서준호는 담담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1970년대 골든스타 호텔 설립 당시 계약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초기 자본금의 30%를 투자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혜진 이모님과 민지 씨의 결혼 증명서, 그리고 하은이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혈연 관계는 명백합니다. 준석은 비웃었어요. 그런 오래된 문서들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우리는 DNA 검사를 요구한다고.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죠. 하지만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형이 선택한 곳에서는 안 됩니다. 준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좋아. 하지만 그때까지 유언장 효력은 정지되어야 해.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유언장 효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새 회장 취임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골든스타 그룹 내부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준호는 회사 자료실에서 준석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어요. 준석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준호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준석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총액은 50억이 아닌 무려 100억에 달했어요. 드디어 찾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준호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뭘 찾고 있는 거죠? 서준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어. 당신도 이 일에 관여했나? 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서준호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당신 서명도 있어. 미영, 당신도 공범이었군.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계획했어요. 준석 오빠와 나는. 우린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서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 당신과 준석 형이? 미영은 비웃었어요. 놀랐어요? 당신 같은 순진한 바보와 결혼한 건 골든스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준석 오빠와 나는 언젠가 이 회사를 차지할 계획이었죠. 서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일 이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할 거야. 미영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당신, 준석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서준호는 미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미영은 문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순자 씨와 하은이는 안전한가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별채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길. 서준호는 급히 사무실을 뛰쳐나왔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와 하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별채에 도착한 서준호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하은아,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침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와 하은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린 하은이와 할머니를 데려갔다. 만약 내일 이사회에 그 증거를 제출하면 두 사람 다시는 못 볼 거다. 마이너스 준석. 서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서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회사의 미래와 가족의 안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준호는 자신의 차 안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 밖으로는 한강변의 어두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0분 전, 그는 준석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의 번호였어요. 어디 있어? 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난 약속대로 왔어. 너는? 서준호가 대답했어요. 한강공원 주차장이야. 증거는 가져왔고 넌 할머니와 하은이를 데려와.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가 먼저 증거를 버려. 그 후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서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아니, 먼저 두 사람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석이 말했습니다. 좋아. 영상통화로 바꿔. 영상통화로 전환되자 화면에 순자와 하은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어두운 창고로 보이는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순자는 강인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하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곧 데리러 갈게.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서준호 씨, 우리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지면 안 돼. 준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감동적이네. 이제 증거를 보여줘. 서준호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다 있어. 형이 회사 자금 100억을 빼돌린 증거, 미영이 공모한 증거, 모두. 준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20분 후에 영등포 폐공장으로 와. 혼자 와야 해. 누구든 데려오면 이 두 사람은 죽는다. 통화가 끊겼어요. 서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준석의 말대로 혼자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미리 경찰에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영등포의 오래된 폐공장에 도착하자 건물은 불길하게 어두웠습니다. 서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먼지와 폐기물로 가득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왔군. 어둠 속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서준호를 비추었습니다. 준석 뒤로는 미영과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 순자와 하은이 묶여 있었어요. 증거 가져왔어? 서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할머니와 하은이를 풀어줘. 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먼저 증거를 내놔. 확인한 후에 풀어주지. 서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은이 소리쳤어요. 아저씨, 조심해요. 뒤에. 서준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준호는 간신히 피했지만 서류 가방을 빼앗겼어요. 역시 내가 순순히 증거를 넘길 리 없지. 내가 뭐라고 했지? 혼자 오라고.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서준호는 분노에 떨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형, 이제 그만해. 이미 늦었어. 내가 오기 전에 증거 사본을 검찰에 보냈어.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그럴 리 없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 아니잖아. 서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증거는 이미 검찰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공포로 가득 찼어요. 미영은 준석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 준석은 미영을 밀치고 서준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자식 다 망쳤어.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준석은 분노에 차서 서준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서준호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어요. 혼란 속에서 준석의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미영도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서준호는 준석을 제압한 후 서둘러 순자와 하은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재빨리 두 사람의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하은은 울면서 서준호에게 안겼어요. 아저씨, 무서웠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을 안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고 준석과 도망치지 못한 몇몇 부하들이 체포되었어요. 미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든스타 그룹 본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준석 전무의 체포 소식과 횡령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주가는 급락했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이사들은 서준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서준석 전무가 회사 자금 100억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어요. 순자와 하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정순자 여사님입니다. 골든스타 호텔의 진정한 공동 창업자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하은입니다. 서태준 회장님의 외손녀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준호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결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하은이는 분명히 서태준 회장님의 혈육입니다. 그리고 정순자 여사님의 초기 투자 증명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일어섰어요. 그렇다면 고 회장님의 유언장이 정당한 것이군요.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새로운 회장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신은 회사를 구했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한 명씩 이사들이 동의 의사를 표했고 마침내 서준호는 골든스타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을 데리고 자신의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해요. 준석 형은 감옥에 갔고 미영은 아직 찾고 있지만 곧 잡힐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린 여기까지 왔네요. 태준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갈 거예요. 하은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은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정당한 상속자로서 받은 강남의 집에서 살 거야. 학교도 옮기고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될 거야. 하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순자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정의가 이루어졌네요. 서준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 화창한 봄날, 골든스타 그룹 본사 앞에는 정순자 기념관 개관식이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준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든스타 그룹의 진정한 역사를 기리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정순자 여사님은 40년 전 골든스타 호텔의 공동 창업자로서 이 회사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정순자 여사님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는 이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청중 앞줄에는 순자와 하은이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감격에 찬 눈으로 서준호를 바라보았고 하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골든스타 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진실의 빛이 비추었죠. 이제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순자 기념관은 우리의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념관 개관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기념관 내부는 골든스타 호텔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쪽 벽면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서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순자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꿈꾸던 게 결국 이루어졌구나. 하은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은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란다. 서준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하은아. 이제 우리 기념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갈까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서태준의 흉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정원 한쪽에는 하은의 정원이라는 팻말이 세워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내가 강원도에서 가꾸던 작은 화단을 기억하니?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꽃과 채소를 가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어. 하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 삼촌. 서준호는 웃으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사이 하은은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서준호를 삼촌이라 부르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순자는 서태준의 흉상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하은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요. 준호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죠. 서준호는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때 기념관 직원이 다가와 서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취재진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직원이 떠난 후 서준호는 순자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은아,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준비해 놓은 깜짝 선물이 있어요. 하은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어요. 누가 온대요? 선물이 뭐예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저녁에 알게 될 거야. 저녁,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하은의 새 집. 넓은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하은은 설렘으로 가득 차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삼촌, 언제 오실 거예요? 서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은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미소 짓고 있는 노부부가 서 있었어요. 하은아, 이분들은 민지 이모의 부모님이셔. 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란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에게 또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노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아,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우리 민지를 닮아 정말 예쁘구나. 순자도 주방에서 나와 노부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영수 씨? 미자 씨? 노부부는 순자에게 다가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순자야, 너무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하은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서준호는 이 모든 장면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또 다른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수소문했고 마침내 민지의 부모님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모습일 거예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즐겼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따뜻하게 오갔고 과거의 아픔은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하은은 모두에게 자신이 준비한 깜짝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법 솜씨 좋게 그린 가족 초상화를 꺼냈어요. 그림 속에는 서태준과 순자, 민지와 그녀의 남편 하은 자신, 그리고 서준호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요. 비록 다 함께 있진 못하지만 마음속에선 언제나 함께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은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서준호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그림을 정순자 기념관에 전시하면 어떨까? 모두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하은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서준호는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눈 덮인 강원도 산길에서 일어난 사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난한 소녀 하은이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 작은 인연이 진실과 정의의 길을 열었어요. 순자가 발코니로 나와 서준호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 그 눈 덮인 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필연인지도 모르죠. 서준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라면 믿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하늘의 별들로 향했어요. 어딘가에서 서태준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은의 방에서는 작은 일기장에 오늘의 일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할머니의 기념관이 열렸고 새로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만났다. 1년 전 눈길에서 아저씨를 발견했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의 추억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거야. 하은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작은 기적 같은 만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난한 소녀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충격적 정체를 알게 되고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운명이 180도 뒤바뀌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